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에서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발언을 하든 다 이해충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아끼는 선수 없이 그냥 가장 대중성이 있다면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글쎄요, 보석을 너무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닌가. 뭐 이제 아껴둬야 될 분을 너무 빠르게 쓰시는 건 아닌가. 당의 이 상황과 관련한 고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답변으로 발음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받습니다. 잘 그런 연락을 저한테 오진 않고요. 네, 정치평론가분들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뵀는데 양문석 의원께서는 파란색 넥타이를 매시고 우리 박 의원께서도 파란색 넥타이 매시고 우리 홍 의원님은 약간 불구스름한 색깔. 이제는 항상 이렇게 색깔을 이제 하고 다니세요? 항상 빨간색, 항상 파란색을 메고 다니세요? 저는 바깥은 약간 파란색 끼어 있습니다. 근데요. 예. 국민의힘 색깔이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그 전체 스탠다드한 색깔의 예. 3분의 2는 빨간색이지만 거기 예. 나머지는 또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을 많이 오늘 왜 하긴 합니다만 검은색 이게 오늘은 또 특별히 오늘 또 좀 더 젊은 이미지로 또 다가가려고 조금 바꿔봤습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은 파란색은 아주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파란색이 역동성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색깔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우리 민주당의 색깔이기 때문에 정치는 사실은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이제 파란색이기 때문에 또 전 당 대변인이고 주로 이제 파란 넥타이 많이 메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 의원님은 왜 파란색 넥타이를? 백보드 이게 목도리. 아니 물어보죠. 저 백보드는 왜 파란색이야? 저거는 조명이기 하고 이렇게 약간 얼굴 크로마 이게 잘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정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해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모습을 드러낸 한동훈 장관은 넥타이 색깔이 어땠을까요? 눈여겨보겠습니다. 잠깐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마지막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한 장관의 이 넥타이 색깔은 이 화면을 통해서는 정확히 어떤 색깔인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장관이 제대로 이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의구심을 많이 분들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모든 길은 처음에 다 길이 아니었다. 이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 삼지 마라. 이런 아주 쐐기를 박는 말이죠. 예, 일단 워딩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최적의 한동훈 이제 활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비대위원장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선대위원장일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데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임명이라든지 또 결정을 해야 될 게 많다 보면은 좀 상처를 받기 쉽고 좀 비판을 받은 어떤 그런 어떤 쉬운 위치는 특히 정치를 잘 모르는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잘할 수 있겠는 이런 어떤 일부 좀 우려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저런 어떤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즉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같이 이제 가면 이제 길이 된다. 루신의 중국의 대문호죠. 루신의 어떤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이미 본인은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당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면 내가 맡겠다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했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면 비대위원장을 안 맡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도 뭐 결심이 뭐 100% 예. 굳어진 건 아닌 것 같고 당에서 요청하면은 뭐 할 생각이 좀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런 걸로 봐서는 좀 한동훈 장관이 좀 타고난 좀 정치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밀고 좀 당기는 그런 예. 어떤 가운데 어떤 본인의 좀 역할을 좀 제대로 좀 찾으려고 뭐 하면서 그리고 또 당내 또 일부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가면은 이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떤 표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는 거를 환영합니까? 아니면 저는 볼 때 경계합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영하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죠? 조건을 다나요? 조건? 그럼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과도한 계산을 이미 시작한 거고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심의 추이와 국힘당 내부의 지지의 그룹 그리고 국힘당 안에서의 의원의 그 성향들 이것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한 달 전만 해도 어때요? 국힘당 지지자들이 한동훈이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국힘당 내부에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제일 선결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제일 선봉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회의적 아닙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주요 보수 언론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카드가 맞느냐라고 이미 회의적으로 이제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거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적 조건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고 탄력이 받고 리더십 하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 길을 같이 갔단 말이에요. 정해진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길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립각을 세우는 리더십을 원하는 게 비대위원장인데 그게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길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국힘당 내부의 의원들도 그렇고 국힘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보고 있다. 그것이 한마디 더 붙이면 그럼 비대위원장은 어떤 역할이냐. 이거는요. 대통령 선거에서 비대위원장은 단일 전선이에요. 여야의 단일 전선, 대통령 후보의 단일 전선이기 때문에 돌파형이면서 완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선봉장이어야 되는 건데 이 총선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은 뭐냐면 이에 당사자가 너무 많아요. 내부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거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정치적 경험이 오히려 대선 때의 비대위원장과 당대표가 아니라 총선 때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힘이 생겨야 되고 마지막까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먼저 얘기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은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담고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은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하고의 덕목은 상당히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난 거냐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때 먼저 치고 나가는 스타일 아닙니까? 대선 때는 그게 가능해요. 혁신위원장도 뭐냐면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실패한 거고 저는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아주 통찰적인 그런 논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의 안팎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적으로 단순하게 보수 지지층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20, 30대부터 상당히 여성층,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여성층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에 가셨을 때의 모습, 다 지역에 갔을 때 모습이 나이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안 가면 우스워집니다. 지금 어차피 일정 다녀봤자 기자들이 그거밖에 안 물어볼 테니까요. 이거는 고민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언론에 답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본인이 천명한 게 있으니까요. 니네 다 조용히 하면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은 뭐 며칠 걸리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트를 모셔와 용산에
직할부대로 전락하겠다니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배알도 없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극은 국민의힘이 운명을 다했다는 사망 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중치, 비중을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대위원장 안 가면 왜 한 장관이 우스워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준석 전 대표의 그냥 워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대적 소명이 있을 때는 본인이 결단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 오늘의 그 언론의 인터뷰에 봤을 때는 마음의 어떤 결심은 섰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법조인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길이 없으면 가지를 마라라고 하는데 길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을 만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뭇 어떻게 보면 법조인이면서도 오히려 정치인 모드로 살짝 이미 전환됐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내가 갈 수 있다. 대신에 그러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럼 내가 열심히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지금 아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침 출근길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한동훈 그 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효적절한 카드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원내외 그 당협위원장들 전체 회의에도 완전 결론을 못 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총의는 현재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 상태에서는 정말 돌직구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을 했는 것 같고 그와 같은 총의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 한동훈 장관에게 그리고 또 용산에 전달했다라고 저는 그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는 뭐 논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고 국민의힘 그리고 또 지지층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으로 세워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절차 우리 어떻게 보면은 수순을 밟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그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는다는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맡아라. 그럼 우리는 땡키다. 오히려 우리가 총선 승리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환영하다가 오늘은 뭐 한민수 대변인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은 배알도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맞지 않기를 또 원하는 듯한 논평이 나왔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일맥상통하는 흐름이에요? 한민수 대변인을 제가 분석하면 이제는 그 한동훈은 중요하지 않다. 국힘당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목소리를 내라.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만 딱 정리를 하면 국힘당의 문제, 김기현 체제의 문제는 뭐였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여의도 출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 의총에서 흐름이 거리를 두고 국힘당의 독자성 이 부분들이 언론에 비춰진 의총의 결과 아니에요. 그런데 아바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한동훈 안 하고 윤도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바타를 넣는 이 순간에 이제는 들 수 있는 최악의 카드를 국힘당이 드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의회 정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결심이 섰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의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영역이 있습니다. 김기현 노골적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힘을 실어서 강제적으로 경쟁자들 목을 쳐서 만들어 놨더니 결국은 실패했죠.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한동훈을 비대위로 오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로 오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제법 세련됐습니다. 할까 말까. 그리고 당신들이 전폭적인 지지 않으면 나 안 해. 나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할 것 남아 있어. 이런 식으로의 정치적 쇼타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제법 세련되게 가는데 문제는요.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5% 전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동훈 장관이 뛰어넘을까요? 아바타는요. 본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3%에서 5%포인트 또 깎이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의 국힘당 의원들의 불만들이 계속해서 내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도
속으로 참 화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 저보고 왜 가만히 있는 저보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딱하니까 이제 저 영남권 의원이시니까 뭐 반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완전 이간계를 지금 쓰고 계시네. 결국은 이제 한동훈 장관을 자꾸 이제 아바타 하시는데 같이 근무를 했다는 그런 어떤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아바타다 이렇게 이야기는 너무 좀 속단인 것 같고, 결국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오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살 길도 그렇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살 길도 결국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누구보다 한동훈 지금 장관이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종하지 않았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센스가 저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잘 이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 장관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이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고 또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그런 우려를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 장관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맹종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시계바늘을 좀 과거로 돌려서 윤 대통령의 과거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추대되는 뭐 이렇게 초청장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된 거는 인기 때문이니까. 근데 그 인기를 한순간에 날려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 아름다운 통수를,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대립각을, 뭐 아름다운 뒤통수, 아름다운 대립각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가 뭐냐면 인기가 굉장히 강한데 대통령하고 지지 기반이 겹쳐요. 아름다운 뒤통수는 어떤 겁니까? 뒤통수 맞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게 아름다울 수 있나요?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요즘에 영화 이제 서울의 봄도 나오는데 50 청산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절친했잖아요. 그런데 87년 민주화가 더불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딛고 가라. 그래야만 네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96년도에 한나라당이 승리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95년도에 지방선거 패배하고 YS 정부에서 이해창이라든가 새로운 혁신의 임무를 하면서 YS가 어느 정도 각을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딛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2000 몇 년도입니까? 박근혜 2012년이죠.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에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완전히 이명박 정부가 단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딛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집권 초란 말이에요. 집권 초이면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렇게 부정을 하지만 모든 국민의 시각이 어떻게 보냐. 윤석열과 같은 모형이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 그렇지가 아니고. 않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검찰 출신이고.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저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을 동원한 과도한 무도한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선에 선봉장이고 덜격부장이고 선전부장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등식이 성립되는 이상 지금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에게 어떻게 보면 맞짱까지 뜨면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부분을 딛고 넘어가서 독자적인 국민의힘에 의한 총선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 대국민의 언명인데 그것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한계이고 그 한계는 뭐냐?
윤 대통령이 돌격대장이자 선전부장이자 선동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 대통령도 2013년도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한 장관도 맹종이나 이런 건 자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희숙 전 의원의 얘기처럼 대통령과 대등하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등하게 의견을 얘기하면서 또한 대통령에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례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에 도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로 아름답게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냐? 아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의견이 다르면 좀 어중쩡하게 좀 아는 사이는 이렇게 내가 다른 이야기를 반론을 하고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근무 끝에 좀 굉장히 좀 잘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신뢰관계가 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혹시 잘못된 어떤 정책이 있으면 과감하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가 깔려 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한 직업 집단에 근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바타다 이런 논리면은 아니 언론계에서 그럼 같이 근무했다 해가지고 아바타입니까? 공무원계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아바타입니까? 시민단체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다 그걸 아바타 취급해야 됩니까?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는 굉장히 우파 보수 지금 인사 중에는 지지층이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3040에 그 정치 관심이 없는 여성이라든지 수도권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당으로서는 매력적인 카드임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어떨까요? 윤 대통령 어제 정혁진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저도 화들짝 놀랐는데 지금 윤 대통령하고 한 장관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한 장관 지지율이 더 높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혹해가지고 수습하느라고 좀 그랬었는데 해본 적이 없죠. 그런 여론조사도 없지만. 정말 지금 홍 의원님 말씀대로 한 장관의 인기가 윤 대통령을 넘어서고 또 외연 확장성도 더 크고 이렇다면은 윤 대통령은 그러면 한 장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평생 자기 부하로서 후배로서 신뢰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고 더 높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확고한 권력을 가져가게 되면 본인의 권력, 입지, 레임덕은 빨리 오는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존중해 줄 것인가? 존중할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년 총선의 승리. 그게 승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죠? 벌써 탄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계속 어떻게 보면은 1, 2년 차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1, 2년 차에 당정이 있어서 완전한 수평을 바란다? 그거는 그냥 우리 우물에 가서 숭늉에 찾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민주당이 언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옛날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하고 천신정 이런 분들하고 해서 싸워가지고 당이 깨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당정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도식적인 얘기인 것이고 결국 지금 얘기는 지금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무조건 수평적으로 돼야 되느냐? 오히려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정말 협력 관계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압니다. 뭐냐? 밑에 맡겨놓으면은 뭘 가지고 왔을 때에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실무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했을 때에 그래? 그러면 당신 말이 맞아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법원 검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실무를 말해오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맡겨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관계가 법원 검찰의 내부의 어떤 그 부장과 그 부원의 관계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걸지만 전혀 그 프레임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리더십에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는 오히려 내년 총선의 승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히 한동훈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윤석열의 개인적인 어떤 특징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이었지만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후배 부하 검사였지만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동등한 자격으로 예우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바타가 되게 아픈 모양이에요. 아바타가. 그러면서 한동훈이 아파가지고 계속 말을 바꾸는 거지. 한동훈 장관이 뭐를 잘할 수 있고 뭐를 잘할 수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 이렇게 나오니까 아바타가 지금 계속 아프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다르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전에도 이 장해찬 최고하고 강성규 최고 그 수석하고도 토론을 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런 예를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술 좋아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오라고 하니까 나 술 안 마시니까 안 가라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술 안 마시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이게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다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궁색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맹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 맹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깔끔하게 대답한 적 있나요? 두 번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냐? 답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이거는 맹종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맹종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비켜갔거나 침묵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맹종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그 행위들이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맹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줘놓고 나는 맹종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맹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요? 그 행위가 이미 맹종의 행위들을 수없이 했는데.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누구도 법 앞에 평등에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법무부 장관이지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그때는 또 민주당이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또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론적인 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아바타네 뭐네 하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그 어떤 논의에서 벗어난 것이고 지금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칙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이른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한 장관의 발언을 놓고 좀 이제 두 분이 주고받고 계신데 한 장관의 얘기 좀 듣고 2라운드 두 분 뭐 하시든 이렇게 용 의원님하고 우리 박 의원님이 하시든 가겠습니다. 한 장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두 의원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두 분 얘기 좀 더 듣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 장관은 내가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에 회피하고 침묵했느냐. 나 아니다. 뭐 명확하지 않느냐. 명품백 사건. 이거 몰카 공작이니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거다.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성이 안 차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최변 이야기가 검찰총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다. 수사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명품백 이야기 하잖아요. 몰카 그 공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뇌물수수 현장은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뇌물수수 현장은 말 그대로 함정수사나 함정취재나 몰카 아니면 뇌물수수 현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뇌물수사 현장이 잡혔어요. 뇌물수사 현장이 잡혔는데 저 부분을 어떻게 저런 걸 알아냈냐, 어떻게 취재했냐 가지고 곁다리 본질이 아닌 곁다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태도, 이게 바로 맹종이거든요. 이러한 태도가 맹종이에요. 알겠습니다. 명품 받았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 말과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네?가 1차적인 관심사여야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으면 뇌물을 받았는데 심지어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1차적이죠. 두 번째, 그 취재 과정이 정당했냐 안 했냐는 언론학자들이 판단할 영역이에요. 시민사회가 판단할 영역이에요. 법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규정할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본질은 몰카 공작이라고 던져버리고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에게 충성하고 맹종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맹종하는 모습들을 몸으로 보여놓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부담스럽네. 그렇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반론하시죠. 아까 함정수사라고 했는데 함정수사에 대해서 혹시 좀 아세요?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가 있고 하나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함정수사가 다 위법한 것도 다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 한마디로 받을 생각도 없는데 일부러 함정을 파가지고 넣으면 그거는 완전히 위법한 것이고 그거는 그와 같은 어떤 그 행위를 한 그 제공한 사람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그건 처벌돼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 제공형. 지금 나 언제든 뭘 받고 싶어. 그런데 야 여기 있어. 던져주는 그런 것은 적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가지고 와가지고 억지로 해서 몰카 공작을 했던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적인 적법 절차에 봤을 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받은 것이 뭐 적법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한 장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것은 단순히 언론의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그 한 과정에서의 어떤 법률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 딱 한마디만. 짧게 맹종이라는 단어와 법 앞에 예외가 없다라는 단어를 선언을 한다고 해서 맹종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법 앞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서 예외를 끊임없이 인정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그 장모의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인하고 무마하고 비켜왔었잖아요. 이게 맹종이에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재명 특검합시다. 해요. 오케이?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하시죠. 지금 여기 그런 겁니다. 원내에 계신 두 의원님이 안 좋은 토론 태도가 그거예요. 한동훈처럼 자신이 받았던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이재명 물고 늘어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이 이재명 물고 늘어지면서 유명했어요. 그런데 새벽까지 한참 토론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토론하는 건 아주 나쁜 토론 태도. 두 분 얘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쯤 듣고요. 이제 우리 두 의원께서 할 말이 많으실 텐데 많이 참고 계셨습니다. 홍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어쩌면은 많은 뭐 민주당 쪽이 그렇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이 이른바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오늘 말한 요 정도 수준이면 아주 잘 선방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뭔가 국민이 보기에도 한동훈 장관의 이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발언이 뭔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한동훈 장관한테는 이제 곤란한 그런 질문이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답변을 뭐 누가 보더라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거죠.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중앙지검인가 배당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시스템대로 간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는
어떤 몰카 공작으로 뭐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고 예.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중앙지 지금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로 이제 결론이 이제 날 거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과 일부 좌파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 이제 경선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줄리 뭐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순방할 때마다 캄보디아의 화나를 뭐 이렇게 아는 사건을 두고 그 사진을 두고는 이건 뭐 연출했다 뭐든지 그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게 그 사과 한마디 없고 또 그리고 또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사죄 한마디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물론 야당으로서 이걸 정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정도껏 하고 사과할 때는 좀 사과를 좀 했으면 뭐가 좋겠습니다. 지나쳤다. 예. 근데 참 저는 최진영 변호사나 홍석준 의원님도 이제 국회 출마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은 그거잖아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느냐. 그것도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았잖아요. 자연스럽게 받고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 거예요. 이것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거예요? 그럼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몰카를 뇌물을 몰카 조작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힘당의 내부에 있는 출마자들이 수도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걸고 출마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앞에 이제 양문석 의원님도 제가 얘기를 잘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검찰에 있을 때의 화법과 만약에 출마했을 때의 화법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화법은 달라야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에 있으면서 본질을 비껴가면서 모든 것을 우회 전력으로 이재명 대표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이나 뭐냐 어떤 정치를 할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비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뭐라고 하냐면 정공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비껴가는 전략으로 해가지고는 선택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제를 조금 이제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죠. 오늘 2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수 장관님한테 한 말씀. 보신 것처럼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이제 정지를 시켰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2021년 10월에 있었는데 이 1심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했다는 세 건에 대해서 제외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모두 유죄 인정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전혀 달라요.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위법적으로 좀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좀 판결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아닌 윤 총장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지금은 윤 총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심 재판부의 오늘 이 판결이 정확하게 맞았다.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일단 이 사안 자체가 이게 보면 잘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대립되고 있을 때 그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울산 그 시장 뭐 그 선거 어떤 그 조작 뭐 이렇게 예. 수사라든지 진행을 되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이제 징계 카드를 내렸는데 그때 이제 징계 카드의 뭐 대표적인 이유가 예. 뭐 예를 들면 판사 뭐 이런 신원을 뭐 했다든지 뭐 그런 사찰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예. 그런 걸로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느냐 위협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인데 1심하고는 달리 지금 이제 항소심 2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예. 이제 대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1심에 비해서는 2심의 판사들이 구성이 좀 더 경험이 많고 정확하게 판단을 많이 이제 예.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심에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스러운 예. 점이 과연 저런 어떤 추미애 장관이 위법적인 저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없었으면 과연 저렇게 이제 할 거냐. 다들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번 2심에서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해서 위법적으로 예.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하고 이제 대법원장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상황이 오는 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연륜이 있는 재판부가 정확하게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아니, 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볼 때 예.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던 것 같아요. 1심에서는 징계가 맞다라고 하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예. 내렸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이제 소송 주체가 법무부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의 모습, 그동안의 과정들을 볼 때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도 다 갈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대로 변호사 하지도 않는 사람들 내세워서 이 소송을 진행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맹종할 수밖에 없는 예. 이 취소 소송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징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증인 신청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가운데에서 진행을 한 것이 한동훈 장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 과정이 제대로 됐느냐. 그러니까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는 저는 것이죠. 저 말씀은 행정소송의 ABC를 모르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서 서로 주장 입증하는 관계지만 행정소송과 또 특히 이제 또 뭐 형사소송도 비슷하지만 직권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변호사 다 갈고 예. 변호사 갈아도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얘기인 것이고 그분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국 지난 정권에 있어서는 증거를 내라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증거를 안 냈어요. 그런데 재판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건 같은 것들이 추가적인 증거를 내서 봤더니만 검사징계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징계를 발의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 절차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의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심리하는 날짜도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리하는 징계위원들도 임의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하는 절차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징계 여부의 어떤 실체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판결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바뀐다? 아마 대법관 할아버지인 변호사님이 그 대법원 간다 해도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졸지 행정 소송을 모르는 한국 언론이 돼버렸네요.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이 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뀐 결정적인 이유를 1심은 법무부가 승소하기 위한 변론을 펼쳤고 2심은 법무부가 패소하기 위한 변론을 펼쳤다. 이게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였단 말이에요. 한국 언론이 졸지에 법도 모르는 자식들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1심과 2심의 차이는요. 우리가 언론판을 보면 젊은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이 사실에 가깝게 쓰려고 그래요. 근데 안에 있는 데스크들은 이 부분을 광고주와 정치권과 여러 가지 버무르면서 좋게 말하면 균형을 어떻게 말하면 기사를 팔아먹으려고 해요. 데스크를 모독하는 그냥 데스크가 우리나라 언론의 데스크들은 모독당해도 돼.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1심들은 판사들이 법대로 예. 보려고 하지만 2심들은 정치적으로 많이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심 그 판사들이 예. 노련하다라는 게 아니고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게 더 맞죠. 알겠습니다. 저도 데스크이기 때문에 데스크 그렇게 모독하는 행위 발언은 전 절대 수용 못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양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제도를 굉장히 부정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예. 아니 항소심 2심 판사들이 정치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판단한다? 그 굉장히 저는 그 말씀은 좀 조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